자, 그러면 이제 GS 1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인데요. 오늘 개강일이죠. 그래서 개강일 맞아가지고 오늘 이제 2024년도 이제 첫 강의인데요. 아무튼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뭐 새해 인사는 미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다 보셨겠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또 원하시는 목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 원하시는 목표들 다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GS 1기 들어가면서 뭐 연기 때 제가 뭐 몇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1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1기 때 이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어차피 Q&A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재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개강일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O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계획서는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교재는 아마 어제 출간이 돼가지고 아마 교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재는 다 준비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율노동법 강의하고 우리가 이제 연기 때 했던 율노동법 강의하고 그 다음에 노동법 주요 판례 정리 145선. 예, 오늘 어제 출간이 된 건데요. 이제 요 두 가지 교재인데 메인 교재는 지난해 연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요 판례 정리의 145선으로 메인 교재를 하고요. 서브 교재로 해서 율노동법 강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전은 항상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은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자 11주 강의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 중간에 2월 15일 날이 목요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이제 사정이 좀 있는데 이제 노동위원회 변론 때문에 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일정이 안 잡혔는데 아마 그때 좀 잡힐 것 같아요. 그 주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사전에 미리 좀 공지를 해서 뭐 시간을 좀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월 15일은 사전에 조금 시간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뭐 동일하게 이제 13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질문은 뭐 GS 연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메일을 같이 써가지고 아마 이제 바로바로 거의 확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보내줄 때 질문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정을 다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안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수험과 관련 있는 내용만 답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목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의 계획에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매주 목차 테스트 및 판례 암기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GS 연기 때는 이제 목차 테스트만 실시를 했는데 이제 1기 때는 저희가 판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판례 문구에 대한 암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암기 테스트를 할 건데 보통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중간에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5분 정도. 그러니까 목차 테스트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변형을 이제 마지막에 GS 연기 때 조금 중 케이스식으로 이제 변형을 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 테스트도 계속해서 변형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연기 때 안 써봤던 목차들 한번 또 써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차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왜냐하면 연기 때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지고 많이들 못 쓰신 상태에서 항상 리뷰를 들어가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쓰는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가지고요. 목차 테스트 15분, 그 다음에 판례 암기 테스트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 동안은 먼저 테스트를 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1시 반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강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일정은 뭐 오늘은 이제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까지. 노동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누구죠? 근로자,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판례 정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체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의 수규자가 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례 정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부분에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율노동법 GS 연기 때도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근로기준상 근로자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볼 거고 앞에 총론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우리 총론에서 GS 연기 때 총론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총론 부분에서 뭐가 있었었죠? 노동법의 법원. 예, 법원 부분은 조금 잘 보시라고 그랬었죠. 간혹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회 때 또 문경 레저타운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재도 있습니다. 판례 정리에도 있고 율노동법에도 있는데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렇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 효력 관계 부분 어떤 효력이 먼저 더 우선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부분 위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2월 15일이니까 아마 6주차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좀 변경될 수 있고요. 변경이 안 되면 또다시 또 공지를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강의 계획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일단 다 준비하셨으니까 교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가 이제 145선 이제 어제 출간이 됐는데요. 지난해보다는 판례가 한 4가지 정도 더 추가가 됐고요. 4개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올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판례들을 조금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6월달 전 판례, 그러니까 보통 상반기 판례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물론 하반기 판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록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일단은 수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만약에 이제 초에 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에 뭐 중요 판례가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프린트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충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교재는 일단은 145개의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재에서는 물론 이제 그 헌재 판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헌재 판례들은 사실 이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헌재 판례들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그래도 노동법의 기본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헌재 판례들은 그냥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대법원 판례 위주로 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헌재 판례 이외에는 다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차를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목차 보시면 1페이지인데요. 1페이지 보면은 이제 노동법의 총론 부분 있죠. 총론 부분에서 크게 이제 관행 있고 그다음에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 관계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율노동법에서 노동법의 법원의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원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인데 특수경비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GS 연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은 근로상권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로상권의 제한에서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상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원이 있었고 또 예를 든 것이 청원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원경찰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요. 청원경찰 말씀드려요. 청원경찰은 그때 근로 3권이 보장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비교해서 봐야 될 직군이 하나가 특수경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또 들으신 분도 직접 실감을 들으신 분들 다 있지만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GS 연기 마지막 할 때쯤에. 그래서 이 특수경비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근로상권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청원경찰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 비교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고 청원경찰법은 이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비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로상권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제3장에서 노동법의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근기법상 사용자, 그 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인데, 이 노조법상 사용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익대표자 부분이에요. 이 판례가 바로 이익대표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익대표자 하면 그때 리딩 판례가 있었어요. 어디서 그때 나왔냐면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부분에서 있는 판례인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서 윤리노동법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1편 총론 부분에서 3페이지 한번 보죠.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박스 안에 이제 사실관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사실관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사실관계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 사실관계는 제가 지어서 낸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 공개된 부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미진한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에서 공개되는 사실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이제 책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더 풍부하면 좋은데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풍부하게 이렇게 작성되는 게 사건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판시사항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사안의 적용이라 나오죠. 이 사안의 적용이 바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갖다 이제 포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 GS 일기 때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관계에서 일단은 쟁점들이 들어가요. 즉 쟁점이 뭐냐면 주요 단서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단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단서들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서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사실상 우리 강의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판례 정리를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2차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 사안의 적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 소재를, 즉 논점의 정리를 도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그 첫 번째 로마자 목차와 두 번째 뭐 로마자 목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의 문구를 중간에 제가 빈칸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싹 삭제를 해버리고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가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문구를 암기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난이도는 계속 높여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S 연기 때는 이제 기본 강의였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GS 1기라는 거는 심화 이론, 심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2기 때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꺼번에 뭐 진도를 확 나가거나 아니면 깊게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기 때도 모의고사 출제를 갖다가 뭐 150점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점, 75점, 150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거니까 이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노동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뭐 기본적인 기호는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그 국무회의 의결이 하나 났던 게 있는데, 저희 시험과 관련해서 영어 시험이 이제 연장이 됐죠, 그렇죠? 그 유예 기간이 이제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의결이 돼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조만간 그 발표를 한다라고 그때 공시가 떴는데, 아무튼 뭐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건 뭐 다행이긴 한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빨리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죠. 사실 뭐 영어 시험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2년 안에 합격하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부담은 사실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2차를 2번 떨어지고 다시 또 영어 시험 보려면은 그 부담감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또 영어부터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 또 다시 이제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시험 제도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 지금 이제 GS 연기 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재작년인가 한번 수강생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전반적인 이제 수정이라든가 보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시험이 한번 뭔가 바뀌겠구나, 제도가 바뀌겠구나라는, 왜냐하면 그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게 뭔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연구용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선점인가, 그러니까 개선점을 뭐 보완해가지고 시험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시험 제도가 뭐 변형이 있을 것 같겠는데, 일단 변형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1차 시험이 일단은 문항수가 좀 늘어났죠.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아마 변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변형이 있다는 게 좋은 쪽으로 변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수험생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즉 뭐냐면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차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워낙 어려워져 가지고 좀 이번에 분위기가 좀 수험과 분위기가, 일단 원래 1기 때도 사실은 이제 GS 강의 뭐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는 GS 강의 많이 듣긴 한데 2차 강의 많이 듣긴 하는데 요즘은 잘 안 들어요. 네, 요즘은 바로 그냥 일단 1차 공부에 더 매진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많긴 하는데,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뭐 내가 온라인이 잘 적합하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거고, 온라인이 좀 적합하지 않다, 아니 나는 뭐 실강으로 듣는 게 좀 낫다 하고 생각하면은 실강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요즘은 뭐 1차도 굉장히 소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합격하실 때 그래도 보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합격을 했구나라는. 근데 매년 수강생들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시험 볼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내년 되면 더 어렵고요. 또 내후년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해서만 사실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게 저는 20대 때 시험이었으니까 20대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험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물론 노동법은 보지만 다른 과목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그런 착각의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GS 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8개월 정도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까? 이런, 사실 8개월도 사실 안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상 8개월도 안 남고 7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생각보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한 20살 너무 성인들이신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7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7개월이 순식간에 갈 거예요. 우리가 GS 연기 시작할 때도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13주가 지나가고 우리가 벌써 이제 GS 1기가 되고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봄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싱숭생숭해지고, 그러면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더위 오고 2차 시험으로 갑니다. 예, 별로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예.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사실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추위가 이제 거의 많이 물러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날씨 따뜻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긴장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긴장하시고 조급해 하셔가지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암기라는 거는 제가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암기가 사실 이게 한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한다 해도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갑니다. 진짜 돌아서면 날아가고 돌아서면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암기가 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그게 시험에 임박해서 이해가 돼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 계속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저도 이제 합격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해가 되면은 그게 암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남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해하는데 많이 비중을 좀 두는 편이라서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문구를 이해하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득점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서두른다고 해서 사실은 앞서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에서 지금 초반인데 초반에 열심히 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등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힘을 좀 비축해 놨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3페이지인데요. 자, 총론 부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노동 관행이죠. 관행하면 제가 연기 때 뭘 생각하라고 했죠? 판례 문구 두 가지. 관행의 특히 법원성 부분이었었죠. 즉 노동관행의 법원성 부분이었는데 노동관행의 법원성과 관련해서 판례는 그때 두 가지를 제시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노동관행은 법원성이 없어요. 그렇죠? 법원성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성이 인정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관행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면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 판례 문구를 항상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동 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이죠. 그러면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법원성이 인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노동 관행은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과 노동 관행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즉 노동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라 볼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자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 요 판례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죠. 율노동법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서 거기 옆에다가 그 판례 번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율노동법 7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해당 판례가 있었을 때 몇 페이지 어디 있었구나 율노동법 이런 거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7페이지에 율노동법인데요. 박스 보시면은 거기 노동관행의 법원성 여부 있죠. 거기 보시면 판례 번호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관계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공사 사건인데 세 번째 줄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관계는 저희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찝어서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의 보수 규정을 개정하였대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규칙을 이제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변경했냐면 재직 직원들에게 해당 연도의 직전 연 12월 16일부터 해당 연의 단체 협약 체결이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액의 차익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인상분 차액과 이런 차액의 원래 지급기일에 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관행처럼 지급해 온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위 96년부까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노사 쌍방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전부터였었죠. 그렇죠? 199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피고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97년 11월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 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 인상분 차액을 소급 정산하여 지급하였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밑에 내용 보시면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퇴직 직원들한테도 그 차액분을 지급하다가 97년도부터는 지급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즉 퇴직 직원들이 이 차액분 달라라는 거에 대한 다툼이죠. 그래서 판시 내용을 보시면, 자, 판시 사항을 보시면 쟁점이 뭐냐면, 자,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퇴직한 직원에게도 그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냐?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소극이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파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윤노동법 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판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노조법이나 근기법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노동법 1, 2를.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부분 한번 보죠. 잠깐. 자,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585페이지 한번 볼게요. 585페이지 우리 노동법.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상의 한계 부분 있죠. 물론 이 사안은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한 게 아니라 유리하게 변경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할 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같은 연관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자는 건데요. 자, 한번 보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소급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만약에 단체협약을 불이익 변경을 했어요. 그럼 불이익 변경했으면 기존에 유리하게 받았던 부분을 뺏어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퇴직한 직원, 이미 퇴직을 했는데 너 내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 지원까지 적용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판례에서도 자, 우리가 3페이지에 판시사항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미 퇴직한 직원한테는 유리하게 변경되든 불리하게 변경되든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급표가. 이해되시죠? 아무래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종료된 분들한테까지 단체협약을 소급표로 적용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자, 우리가 옆에다가 율노동법 585페이지 참고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서 이게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실 때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자, 내부의 관행이 그러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관행이 법원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성이 인정되게 한 요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규범적 사실로 승인돼야 되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 문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쟁점인데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이라는 거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판례 문구를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네 번째 줄 중간에 한번 내려오시면은 자, 승인의 효력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부터 밑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에 적용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즉 유리하게 변경되건 불리하게 변경되건 간에 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단체 협약 관련해서 단체 협약은 우리가 단체 협약할 때 배울 때 두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어떤 성질이 있었었죠? 단체 협약의 성질이 무슨 성질이 있었죠? 계약적 성질이 있었었죠. 그렇죠? 왜 계약적 성질이 있죠? 단체 협약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단협의 주체자들이 뭘 하죠?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죠? 근로관계를 규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규범적 효력. 이 규범적 효력은 누구한테만 미치죠? 사용자고 개별 근로자에게만 미치죠. 채무적 효력은 뭐예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예,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적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긴 할 건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단체 협약을 이를 단체 협약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즉 뭐냐면 이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취업규 측은 계약설과 법규범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법규범설을 택하고 있죠. 단체 협약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법규범설을 취한다는 판례는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계약적 성질과 규범적 성질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립법계 체계에서는 제가 GS형 때 말씀드렸지만 대립법계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범적 성질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계약적 성질보다는 규범적 성질을 더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단체 협약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단체 협약 성립과 관련해서. 단체 협약 성립 요건은 크게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실질적 요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 있었죠? 형식적 요건이죠. 실질적 요건이 뭐가 있어요? 단체 협약의 실질적 요건 뭐 있었죠?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단협의 정당한 주체성이 인정이 되죠. 단협 당사자의 주체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협의 당사자 주체성과 관련해서 그때 일시적 쟁의단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교섭의 당사자는 인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통설은 규범에, 그러니까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쟁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긴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라고 배웠었죠. 형식적 요건은 뭐였었죠, 우리가?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돼요. 그렇죠? 서면으로. 그렇죠? 왜 서면으로 체결해야 되죠? 서면으로 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단체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게 이 단체 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노동 관행의 인정 요건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쟁점이 아까 전에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거였었죠. 자, 어떤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죠. 그쵸?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관행이 다음에,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밑줄칩니다. 자, 보면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관행의 규범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자 보죠.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자, 콤마가 있는데요. 자, 쉼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밑줄. 이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이에 따라서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는 무슨 노사 간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자, 그 밑에 줄 내려올게요. 자, 이미 피고가 노사 관행이 피고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임의로 임금 인상분 및 퇴직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해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차액분을 지급해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제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법규범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공사 사이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 관행이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 협약이 그 본래적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 기술에 관여하거나 또는 이를 선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규범적인 효력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소급표를 인정해서. 그래서 이미 퇴직한 직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료된 자들에게까지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5번 5페이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그래도 이제 1기 때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관계 부분인데요. 자, 요 판례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우리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율노동법. 자, 율노동법 1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라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30회 기출로 출제가 되었던 문경 레저타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그때 제가 나중에 사실관계하고 다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판례 교재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율노동법 10페이지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번호 밑에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경 레저타운 사건인데 이제 공공기관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자, 나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항부터 보시면은 나항 보기 전에 일단은 가항에서 잠깐 볼게요. 가항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피고회사와 기본 연봉 이제 7,090만 원으로 정한 연봉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를 이제 면직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직했다는 게 해고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고회사가 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소유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임금 피크제 운영 세칙을 재정 공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변경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정했는데 자, 이 사건의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존 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 연봉을 임금 피크 기준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 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자, 임금 피크제 기준 연봉의 4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변경한 건가요? 그렇죠. 불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동의를 받았다는 거는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과반수 의견 청취만 하면 돼요. 즉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동의를 받았다는 거는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냐 아니면 의견 청취냐 그것만 보고도 내용이 불이익 변경은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다항을 보시면은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아까 면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로자분이 이기셨나 봐요. 그래서 피고회사에 복직을 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원고의 복직 후 원고에게 자, 이 사건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이제 임금 피크제 관련한 부분은 이제 밑에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그 다항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정직 처분에 따른 감액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아마 이제 징계 양정을 좀 낮췄나 봐요. 그래서 정직 처분을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자, 랑을 보시면은 피고회사가 이제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임금 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자, 원고는 일단 퇴직을 했대요. 퇴직하면서 자기는 연봉 계약에 따라서 돈을 달라. 임금 피크제 나는 적용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봉 계약에서 체결되었던 그 근로 조건대로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제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근로계약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했는데 그 불이익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사안에서. 자, 그래서 자 여기 편저자 주라고 해서 각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판례 정리를 보시면은 제 주석이 조금 몇 개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판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자, 주석 보시면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문경에서 판례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판시상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규칙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한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어요?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는데 동의가 없으면은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었었죠. 제가 자, 그러면은 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느냐. 자,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은 첫 번째 줄만 밑줄 칠게요. 자, 근로기준법 97조는 자, 거기까지만 유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갈게요. 자, 왜냐하면 이 97조에 관한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밑에서 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이러한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서부터 다시 밑줄.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97조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97조의 내용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셔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르니까 무슨적 효력이죠? 대체적 또는 보충적 효력이 되는 거죠. 우리 단체협약에서도 규범적 효력에서 강행적 효력이 있었고 대체적 효력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취업규칙하다 단체협약 넘어가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예.
어디서 그게 나왔죠? 노조법 33조. 노조법 33조 1항이 강행적 효력, 33조 2항이 보충적, 대체적 효력이었죠. 그렇죠? 자, 노조법 한번 잠깐 볼게요. 조문 한번 보죠. 33조 볼게요. 자, 우리 확인하고 가야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자, 33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기준의 효력이라는 표제가 나와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효력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강행적 효력인 거죠, 이게. 자, 그다음 두 번째 2항 보시면은 근로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에 무효가 된 부분,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게 바로 대체적 또는 보충적 효력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 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판례 정리. 그러니까 이 97조를 반대 해석하자면 취업규칙을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리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효한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불리하면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올게요. 자, 내려오시면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올라갈게요. 여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은 거기 끝에 보시면 정한 것이다 다음에 이제 마침표가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가 있는데 자,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자, 계속 보시면은 94조에서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동의는 변경을 위한 유한 요건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로마자 두 번째.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느냐.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이에요.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은 그 단락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올라갈게요. 지켜져야 한다까지 돼 있는 그 단락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올라가시면 앞쪽에 취지를 고려하면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자,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아까 전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계속 밑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이제 아주대학교 이제 로스쿨의 이승길 교수님의 이제 판례 평석이 있는데 그 평석을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쉼표 다음에 자, 거기서 밑줄 그으시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의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선례적인 판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취업 규칙과 지금 근로계약 간의 유리 조건의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 조건의 우선 원칙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이 교수님들 평석을 좀 달아놨어요. 제가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판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냐면 교수님 판례 평석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 평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수님이 관심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님이라든가 뭐 외대 이정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균관대 뭐 김홍 교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은 다 출제위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판례 평석이 있다라는 걸 사실 그분들이 이거를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대부분 이제 평석들이 다 있는 판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에도 평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교수님들이 관심이 많고 평석이 많은 그런 판례들 위주로 담은 거니까 그래서 145선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 판례 평소에 없는 것들은 아예 그냥 과감하게 제꼈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게 145선이 아니라 뭐 1경 뭐 4,500경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1경 4,500경이 될 수가 없지만은 일단 말도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이제 효력 관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